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후 6시부터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한 첫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등 현안들이 거론될지 관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공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가 열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핵실험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인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9월 안에 건설시장 퇴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 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삼성전자 본사도 포함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여 명을 기록한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11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검출률은 56%를 넘어 우세종이 됐고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감염 확산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가 코로나 확산세로 결국 봉쇄되며 올해 중국의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 봉쇄 소식에 미리 식자재를 사려는 사람들이 마트에 몰리면서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늘 회동은 공식적으로는 의제가 없는 만남입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동안 양측 사이에는 집무실 이전과 사면 문제, 그리고 인사권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감정이 섞인 많은 가시돋친 말들이 오갔죠. 그동안 꼬인 이런 실타래를 과연 풀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갈지 이현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사전 협의된 의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습니다. 사전 정해진 의제가 없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지만 당선인은 무엇보다도 민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안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 회동이 늦어진 만큼 여러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뜨거운 의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입니다. 앞서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내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회동이 이뤄지는 만큼 용산 이전 문제가 일단락될지 관심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도 핵심 논의 사안입니다.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인수위가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도 이번 회동에서 정리할 만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윤 당선인 측은 사면 문제는 청와대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공식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며 양측이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이 밖에도 첫 회동을 무산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로 알려진 감사위원 인선 문제와 북한의 ICBM 발사로 인한 안보 현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국토교통부와 질병관리청의 업무 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방역 정책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준다며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수위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2020년 7월 임대차 시장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일각에선 오히려 전세값이 폭등하는 등 전월세난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를 두고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임대차 보호 3법을 원상 회복을 시켜서 국법으로 되돌린다면 임대차 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로의 전환을 좀 더 늦추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시 또 원상으로 회복하면 집주인 갑질한다 그러고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좀 역행하는 처사다. 인수위는 질병청 업무보고에서는 과학 방역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정책을 정치 방역으로 규탄했습니다.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여 정책을. 인수위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일본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왔었는데요. 오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한일 양국은 동반자라며 좋은 관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 그리고 독도 영유권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보시 주한 일본 대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당초 예정보다 열하루 늦게 만남을 가진 두 사람. 대사는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 괜찮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 번영 등 여러 협력 과제를 공유한 동반자라며 과거처럼 좋은 관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사람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 핵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한미일 삼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윤 당선인은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한반도 사안과 관련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岸田総理と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との本当電話会談、非常に良い雰囲気の中で行われ、我々もですね、本当に心強く受け止めております。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될 관계를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 놓고 정권을 받아 난감하다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후보 시절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 당선인이 한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는 누가 될지 언론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정치부 원중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지금 총리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을 했다. 또 5배수로 압축했다. 7배수가 이제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마구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어제 장제원 비서실장은 5배수 압축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는데요. 예.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재 후보군을 7배수로 추려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가 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7명을 추렸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 당선인은 이들 후보군을 놓고 아직 고민 중이라고 하고요. 윤 당선인이 이 7배수를 한 3배수 정도로 추려서 결정을 하면 이제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을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끝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장 실장의 말을 다시 빌리면 예. 총리 인선 과정에 평균적으로 3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총리 후보자 지명,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송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청문 보고서 채택, 본회의 표결 등의 과정이 있는데요. 5월 10일 공식 취임을 기준으로 35일을 역산하면 4월 5일쯤에는 첫 단계인 총리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4월 5일에 지명이 또 이루어지려면 윤 당선인이 이번 주 내에는 이 3배수 정도로 좁히는 인사를 결정을 해줘야 검증을 할 시간이 확보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번 주 안에 3명으로 압축을 하고 이제 검증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네. 뜻입니다. 예.
가장 궁금한 건 누가 되느냐지 않습니까? 오늘 인수위 브리핑에서는 경제 원팀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경제통으로 그러면 총리를 정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오전 김은혜 대변인 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한번 직접 들어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총리 인선만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통,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를 총리로 지명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이미 물망에 올랐고요. 같은 맥락에서 윤중현 전 기재부 장관,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를 추진한 당사자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통인데다가 또 화합형이니까 다 부합한다. 이런 평가가 또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예.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김 대변인은 경제 쪽 인선에만 무게가 너무 실리는 거를 경계해서인지 예. 추가로 입장문을 내서 경제 분야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 정부의 기조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의미를 축소하긴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호남 출신인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원래 처음부터 많이 거론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배제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 위원장은 여전히 예. 후보 1순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안 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총리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아직 당선인에게 전하지는 않았다라고 예. 하고요.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이 총리직을 원한다면 윤 당선인이 거절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안 위원장은 이번 주 중에는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카드가 가장 큰 변수가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결정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원중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이어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며 공격무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 계획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김 위원장 공식 집권 10주년과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을 앞두고 사진전도 열리고 있는데요. 안팎으로 군사행동과 선전전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24일 발사된 신형 ICBM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며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고 밝히며 국방력 강화 계획 이행 의지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어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며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연이은 화성 17형 성공 주장에 이어 주요 기념일이 있는 4월 분위기 띄우기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양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당과 국가의 최고 지위에 추대된 지 10년이 되는 다음 달 11일과 13일을 기념하는 사진 전시회가 열렸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90주년 등 굵직한 기념일 행사도 줄지어 예고돼 있습니다. 야사자도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경제적 성과도 전혀 없습니다. 대북 제재 또 국경 봉쇄도 사실상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띄우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게 우리 군은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미가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지난 24일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긴급 현안 보고가 열렸습니다. 미사일 도발에 이어서 다음 달에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강영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선 북한 ICBM 시험 발사에 관해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3번갱도 복원 정황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다음 달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월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예측하는 핵실험과 관련한 가능성, 소형화나 다탄두 이런 등과 관련한 이런 가능성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신랄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로 인해서 공식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 강해져야 한다며 공개적인 의지를 밝히면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두고는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내일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서우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북한의 ICBM 관련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되는 걸까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등록 말소 처분을 주문한 건데요.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HDC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 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면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1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등록 말소를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광주 서구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동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는 늦어도 9월 이전에 행정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만일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따른 동화건설 이후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중대한 부실 시공 처분을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직접 내리도록 시행령을 바꿀 계획입니다. 건설사가 재판 등을 통해 실제 행정처분 집행을 미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부실공사로 3명 이상 사망하면 건설업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경찰청도 이번 사고를 총체적인 부실 관리로 결론 내리고 20명을 입건해 그중 6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 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전자 본사도 포함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인 삼성 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본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입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2013년부터 9년 동안 삼성 웰스토리에 부당하게 급식 물량을 몰아줬고 그 배경에 미래전략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삼성 임원 등을 소환 조사해온 검찰은 최근 수사팀 규모를 대거 확충했습니다. 지난주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기각됐지만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 삼성전자 본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자회사 삼성웰스토리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는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업 수사를 통해 대장동 의혹 부실 수사 비판을 만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집회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방법이 잘못됐다면서
SNS를 통해 비판을 하고 있죠. 당대표가 연일 비판을 쏟아내는 사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같은 당 소속의 김예지 의원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규탄한다는 피켓과 함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려고 다시 모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지하철 출근길 집회에 대해 다수의 불편을 볼모 삼는 시위 방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집회에 참석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인도 시각장애인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국민들이 겪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김 의원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자당 내에서 목소리 내주는 것 또한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필요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 대표는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전 장현에게는 사과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김예지 의원은 의원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는 내일도 지하철 출근길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이마저도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오토바이를 탄 배달기사를 끌어내린 후 얼굴을 수차례 때립니다. 배달기사가 쓰고 있던 헬멧까지 날아가고 오토바이도 넘어지지만 폭행이 끝나지 않습니다. 저항을 해보지만 이후에도 수차례 주먹질이 계속 이어집니다. 목격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모두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그분한테 화가 나서 역사를 잡고 있어서 상황이 심각해져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피해자인 30대 배달기사를 찾았지만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렇다 해도 배달기사가 탔던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이면 자동차로 보고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적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좀 비관적이긴 한데 일단은 검토는 해봐야죠. 경찰은 피해 배달기사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키워드 모해 위증. 그러니까 남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다 이런 뜻인데 누구의 얘기입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법원이 내린 판단입니다. 예. 앞서 최 씨는 동업자와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동업자는 최 씨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며 고소를 했는데 검찰은 최 씨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다시금 확인하면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법원의 판단 근거가 뭡니까? 앞서 최 씨의 동업자는 법원에 재정 신청이라는 걸 냈습니다. 예. 재정 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따져보는 재판인데요.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특검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윤 당선인은 한시름을 덜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자, 다음 키워드도 판결 내용인 것 같은데 만 55세부터 무슨 의미입니까? 네, 대법원이 임금 피크제가 시작되는 나이에 대해서 내린 판결인데요. 예. 남양유업 노사 간 갈등이 생긴 단체 협약 문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의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다.
여기서 임금 피크제가 시작되는 나이 56세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 지금 단체 방문 보니까 56세 앞에는 만이라는 글자는 없네요. 네, 맞습니다. 문구에 만이라는 글씨가 빠져 있어서 생긴 논쟁인데요. 예. 사측에선 한국 나이 56세, 노조 측은 만 56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한국 나이 56세, 즉 만 55세라고 주장을 한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노조위원장이 사측 주장처럼 만 55세부터 임금 피크를 적용한다고 공고했다며 임금 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해서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음력을 쓰는 동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나이, 만 나이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르니까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키워드는 임대차 3법.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요즘 아주 시끄럽죠. 네, 맞습니다.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당선인은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당장 이 법들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임대차 3법을 손질을 하되 단기적으로는 집주인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임대차 3법이 애초에는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세입자도 힘들고 또 집주인도 힘든 그런 이제 모순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거는 어떤 혜택입니까? 네, 이른바 착한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연장을 해서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세제 혜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오늘 인수위에서 이 3법을 폐지하느냐 아니면 개선하느냐 이제 논의가 좀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소식 같군요.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김 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을 그리 존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영리하고 터프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곤 했는데 이제는 퇴임 이후인데도 이런 발언을 하는 게 그 배경이 좀 궁금해요.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년 뒤에 미국 대선 재출마를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이라며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을 한 건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말들이 한미동맹 그리고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의 주인공은 우리가 꼭 영상으로 좀 만나고 싶은 그런 분이네요. 네, 그래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94회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조연상 시상자로 나선 배우 윤여정 씨의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The Oscar goes to no, not Minari. Troy Kotsur. 네, 짐작하셨겠지만 코처는 청각 장애를 가진 배우입니다. 코처가 자신의 이름을 들을 수 없는 걸 배려한 윤여정 씨의 시상에 관객들도 박수 대신 수어로 축하를 보냈습니다. 참 배려심 많고 따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윤여정 씨 옷에 리본이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윤여정 씨는 드레스에 파란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시상식장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본에는 유엔 난민기구의 캠페인 난민과 함께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는데요. 윤 씨를 포함해 시상식에 참석한 많은 배우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시키는 파란 리본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아, 예. 참 이 작은 행동, 작은 소품에도 품격이 담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검찰이 3년 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발전자회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묵혀놨다가 얼마 전 압수수색을 벌였죠. 문재인 정부 초기 벌어진 일인데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임기 종료를 앞둔 현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참 빠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있었던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대해 빠르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압수수색 동부지검에서 했다는 보고받고 참 빠르네 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과거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며 2019년 초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지 3년 만에 이루어진 강제 수사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드러낸 겁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검찰이 곧바로 현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로 해석됩니다. 박 장관은 또 한 차례 미뤄진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에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기존 반대 의견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해서 그 인수위 보고자료에 뭐 반대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어요. 거기에 그래도 들으실만하게 좀 부드럽게. 지난 23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며 연기된 업무보고는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영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11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릅니다.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재유행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만 7,213명으로 25일 만에 20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11주 만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주 내로 확진자는 30만 명 미만, 4주 내에 2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BA2,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의 검출률이 지난주 기준 56.3%로 우세종이 된 만큼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또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이 커지고 있고 위중증 사망자 또한 2, 3주 뒤에 본격화할 수 있어 충분한 의료 대응이 요구됩니다. 실제 오늘 위중증 환자는 1,273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병상 가동률도 수도권 67.5%, 비수도권 75.9%에 달해 현장에선 병상이 사실상 다 찼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풀로 가동되고 있고요. 본인도 감염이 되지만 환자에 대한 또 감염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많아지면서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일요일 종료되는 8인 밤 11시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거리두기 조정을 논의해 오는 금요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요즘 증상이 있거나 자가 검사 키트에 양성이 떴어도 정식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데요. 일부 일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은 격리라도 하게 되면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려되는 점들이 많긴 한데 그렇다고 딱히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는 20대 A씨. 최근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어 불안했지만 자가검사 키트만 하고 PCR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확진 판정 시 격리를 하게 되면 생계에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있다고 해서 PCR 검사를 선택하기에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날아간다고 하면 40개에서 50개 정도의 수업이 날아가게 되고 생업에 좀 큰 차질이 있어서 7일 격리가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검사를 기피하는 건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자신마저 확진되면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절반 이상이 걸리셨고요. 실제로 제가 직접 그분들이 안 나오면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정말 리스크가 커요. 제 주변에 양성이라고 나와도 보건소를 안 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되게 조심을 하고 심지어 자가검사 키트에서 2줄 양성이 나왔지만 출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가 키트로만 검사하고 2줄 나온 상태고요. 연차를 땡겨서 쓰거나 회사에서는 어떠한 보장도 없고 너 걸렸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나가서 내가 돈을 일단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검사를 기피하는 샤이 오미크론이 늘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샤이 오미크론이 유행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중국 상하이도 결국 전면 봉쇄됐습니다. 심야에 사재기까지 벌어지면서 시민들 간 몸싸움이 난 곳도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두 남성이 마트에서 난투극을 벌입니다. 도시 봉쇄 소식에 식재료를 사려고 마트로 왔다가 급기야 싸움까지 난 겁니다. 晚上大家都接到通知，可能要分4天，全部出来排队买菜了。现在交通都管制。 그동안 확진자 발생 지역 위주로 방역을 펼치던 상하이시 당국도 최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자 결국 순차적인 도시 봉쇄를 결정했습니다. 시를 가로지르는 황푸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나누어 절반씩 봉쇄해 다음 달 5일까지 주민 전수검사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강해 동쪽 지역 푸동 지역은 4일간 봉쇄가 시작됐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강해 서쪽 지역 푸시 지역은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봉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만 5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봉쇄 기간 동안 코로나 검사를 더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봉쇄 기간 모든 시민은 집안에 머물러야 하고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기업들은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상하이시는 지난해 중국 전체 GDP의 3.7%, 수출입의 10%를 차지할 만큼 중국 경제 금융의 중심지로 봉쇄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 등 상하이에 공장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차질을 빚을 경우 세계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국의 IT 중심지 선전과 자동차 도시 창춘에 이어 경제 수도 상하이마저 코로나로 봉쇄되면서 중국의 올해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대선이 끝난 정치권은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보궐선거에 출마해야 한다, 당대표가 먼저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백길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키기가 걸린 경기도를 꼭 사수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경기 시흥을 오선 조정식 의원. 자신을 이재명의 찐 동지로 소개하며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자신이 사퇴하는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30일 전에 사퇴하면 동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 지역에 또 이재명 후보께서 출마하셔서 경기도와 수도권의 지방선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역시 출마 뜻을 밝힌 경기 오산 오선 안민석 의원은 이 고문이 오는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경험은 당대표를 마친 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권과 대권 사이에 2년 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종로 출마 정도, 그런 정도면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덩치도 더 키우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숙성되는 경기도가 이 고문의 본거지인 만큼 출마자들이 이재명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는 지선 출마가 예상되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에게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김동연 그 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 새로운 물결의 양당의 통합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서울과 경기, 어디에 출마하든 당내 경선을 거치라는 겁니다. 김 대표 측은 내일 오전 새로운 물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논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부가 집사가 돼서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데요. 윤 당선인이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 회장을 디지털 플랫폼 TF 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중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에 대해 인수위원회는 이번 주 인선을 마치고 정식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TF를 이끌 팀장에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임명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건 전 총리 아들인 고 회장은 자신의 컴퓨터공학 전문성과 벤처기업 창업 경력 등을 바탕으로 TF에서 정책 개발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 회장은 윤 당선인과는 초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으로 지난해 말 대선 선대위에서 국민공감 미래정책단 공동단장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은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핵심으로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에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처방전을 병원과 약국이 공유하면서 종이 처방전을 없애게 한다거나 전입세대 증명서를 한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출력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업 사례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공공의사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는 또 다른 TF인 부동산 TF는 지난 24일 구성된 뒤 회의를 개최했고 부산 엑스포 TF는 인선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재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신재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요즘 이 서울 지하철 출근길에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벌이는 시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도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정치권도 이 문제로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시위를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비문명적 불법 시위로 규정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위대가 갑자기 공세를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반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헌법 가치를 내세우며 시위대를 옹호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여야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준석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면서 시위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인수위원회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이미자 의원은 내일 오전 7시 반 경복궁역에서 시위대를 만납니다. 예. 임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동권 보장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됐고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수반해서 어떻게 우리 그 장애인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수위가 직접 나서면서 내일 논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하죠. 이 김정숙 여사의 옷 문제라든지 의전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이 여러 가지 의혹을 사치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인터넷을 중심으로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의전 비용으로 100여 벌의 고가 유리와 액세서리를 구매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선 관련 내역을 국가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1심 판결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청와대에선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예. 자, 이 청와대가 항소를 제기했다. 지금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항소를 제기하면은 남은 이제 재판 일정을 따져봤을 때는 이 현 정부 임기 안에 뭔가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겠어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항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관련 기록은 문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법에 따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됩니다. 국민의힘에선 영부인 옷값이 국가기밀이냐며 관련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면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사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그걸로 몇 억짜리 브로치를 산다든가, 왜냐하면 기록에 나왔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논두렁 시계 시즌2 간을 보는 것인가. 한 시민단체가 지난 25일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실도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대선이 끝났지만 진영 간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네, 최근 새 저서를 출간하며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예. 조 전 장관은 당선인 공약을 보면 사회권 강화와 정반대되는 주장을 많이 해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정부에선 사회권 강화는 엄두도 못 낼 것 같다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이 달가올 리는 없겠죠.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으니 현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조 전 장관은 정치적 민주주의 복구와 남북 평화가 유지된 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진 점을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예. 극복 못한 점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부동산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는 여러 이유로 해결을 못했다며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신재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선 19일 만에 만난 첫 회동인데요. 자, 만찬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청와대 송주영 기자 연결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영 기자, 지금까지도 계속 만찬이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오후 6시에 시작한 만찬은 예정 시간을 넘겨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는 여민 일관 앞에서 윤 당선인을 악수로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녹지원을 거쳐 만찬 장소인 상춘제로 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앞서고 윤 당선인이 두와 벌짝 떨어져 걷다가 다시 함께 걷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상춘제에 도착할 때까지 친근감을 표시할 만한 특별한 스킨십은 없었습니다. 만찬장 입장 전에 문 대통령은 상춘제가 청와대의 유일한 한옥으로 상징성이 있다며 여러 행사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내내 하며 그냥 들을 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두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만찬 메뉴는 계절 해산물 냉채와 해송 잣죽, 탕평채 등 한식의 레드라인이 준비됐습니다. 보통 만찬 메뉴에 화합 등 의미부여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이번 만찬에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장제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찬 시간이 2시간을 넘어서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독대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곧 터키에서 5차 평화 협상을 벌입니다. 러시아가 친러 반군이 장악한 동부의 돈바스와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우크라이나는 중립국으로 남아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크라이나가 한반도처럼 둘로 분단되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을 내비쳐서 주목됩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 터키 이스탄불에서 5차 평화 협상에 나섭니다. 앞서 양측 대표단은 세 차례 대면회담을 열었고 지난 14일부터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4차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Попереду і новий раунд переговорів, бо ми шукаємо миру, реально, без затягування. Як мені доповіли, подивимось на результат, наші пріоритети. 특히 이번 협상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놓고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양측은 그동안 영토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нейтралитет, безъядерный статус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мы готовы на него идти. Это самый главный пункт.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러시아 측도 돈바스 지역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문제 등 난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언론 규제 당국은 자국 매체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인터뷰를 보도하지 말라며 해당 매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력 유지를 비판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9단어를 두고 전 세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까지 직접 나서서 해명에 나섰는데 그 진위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어떤 발언이고 또 다양한 해석은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우선 논란이 된 바이든 대통령의 9단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문제의 발언은 현지 시각으로 26일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했을 당시 연설이었습니다. 원고에는 없었던 9단어의 문장이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네, 매우 짧은 문장이었는데 이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몰아내고 러시아의 정권 교체까지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화들짝 놀란 백악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별도 성명을 냈고 어제 워싱턴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 정권 교체를 부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놓치지 않고 크렘린궁 대변인을 통해 바이든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라면서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인이 선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푸틴을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전쟁 범죄자, 살인 독재자, 도살자로까지 표현하며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he is a war criminal. You're dealing every day with Vladimir Putin. I mean, look at what he's done to these people. What does it make you think? He's a butcher.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독해진 바이든 대통령의 말, 이게 과연 실수인가 아니면 어떤 진위가 담겨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네, 실수란 해석과 의도라는 분석으로 평가는 엇갈립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 당시에 러시아의 폴란드 인접 폭격을 보고받고 격앙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실수로 해석되는 경우는 또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미군 장병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결사항전을 현장에 가며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미군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또다시 백악관이 나서 우크라이나 미군 투입은 없다고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푸틴에 대한 거친 발언이나 나토 동맹국들의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푸틴을 비판하면서 유럽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위가 엇갈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대통령의 단어는 사람을 전쟁터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무겁다는 과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말의 무게에 대한 실천이 부족했다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성인이 되고 첫 공식 대회에 나선 수영 천재 황선우 선수가 2관왕에 오르며 성공적인 성인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주종목에서 올 시즌 세계 1위 기록으로 우승한 황선우 선수,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최희영규 기자입니다. 주종목이 아님에도 50m 남자부에선 1위로 결선에 오른 황선우가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선두에 0.02초 차로 뒤진 2위로 들어온 황선우는 대회 3관왕과 50m 종목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아쉽게 놓쳤습니다. 하지만 주종목인 100m와 200m에서 올 시즌 세계 1위 기록으로 우승한 황선우는 컨디션을 끌어올렸다는 점에 스스로 합격점을 줬습니다. 기량이 조금 저됐다고 느꼈었는데 훈련을 하면서 기량 잘 올린 것 같아서 만족하는 결과인 것 같고. 2관왕으로 첫 성인 무대를 무사히 마친 황선우의 다음 목표는 6월 세계선수권대회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근육량을 늘리며 막판 스퍼트까지 보완한 황선우는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 시상대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 주종목인 자영 100m, 200m에서 둘 다 메달을 획득한과 동시에 더 나아가면은 또 시상대에 올라서 애국가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황선우는 다음 달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갖고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KB스타즈 박지수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MVP 7관왕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시상식에 불참하면서 KB스타즈 마스코트가 대리 수상했는데요. 대신 화상으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낮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도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대관령 영하 4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꽃샘추위가 쉽게 물러가지 않는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늘 보기가 참 좋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쾌청한 봄하늘 드러나고 있는데요. 당분간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모레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에는 아침 기온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출근길 두툼한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무척이나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는 한낮에 20도, 부산 1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4도가량 껑충 뛰어오르겠습니다. 강릉의 아침 기온은 5도,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네요. 수요일 시작되는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주말까지는 맑은 날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